불굴의 노력으로 좌절을 이겨낸 이의 스토리가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훌륭한 성공담은 끊임없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라는 자기 비하와 폄하를 낳기도 한다. 슬픔을 단지 더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표현할 때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아픔에 신음 중인 이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탓하며 한 번 더 좌절한다. 편견은 한 번도 힘들어 보지 않은 이들의 시각이 아니라 절실한 아픔을 회복한 이들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서글픈 역설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인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말 대신에 흔히 쓰는 말이죠. 얼핏 보면 합리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말이 뜻하는 대로 온전히 타인의 입장이 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심심해서 펴낸 그냥 좀 괜찮아지고 싶을 때입니다. 저자인 이두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마음 건강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블로그 두두의 마음 카페와 브런치 아는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도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로 산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것도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지하철은 10,000원이었고 월급은 적은데 세금은 과했으며 경무에 시달릴 때면 도망치고 싶었다. 또 정신의학은 나를 초월자, 독심술사, 구원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살아온 세월, 환경, 가치관이 다른 각각의 환자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더듬는 일이었다.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한계, 나를 찾는 모두를 도울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했다. 지나고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에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서야 깨닫는 것들이란 지나고서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립기도 하고 후회도 되는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쓰는 것뿐이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때의 내게, 그리고 지금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어느새 마음속에 가득 고인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꾹꾹 눌렀었다. 이 책은 당신의 마음에 걸어주고픈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다. 아끼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한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 삶에서만 써먹기엔 아까운 이야기. 정신과 문을 두드리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 남모를 슬픔으로 눈물 짓는 당신에게 닿았으면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내 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으듯 서툰 단어로 모아 엮었다. 이 책에는 총 6장 안에 29개의 주제를 담은 글들이 있는데요. 병적인 증세에 대한 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채로운 마음, 불안, 짜증, 사랑, 상처, 고통, 자존감 등 일반적인 마음의 정체를 알아보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책 가운데 불안과 사랑, 그리고 상처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왜 불안한지 몰라서 더 불안해. 이유 없는 불안의 이유와 불안을 내려놓는 마음가짐.
얼마 전 자정이 넘은 시간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를 해왔다. 2차 회식 장소를 파한 뒤라고 했다. 결혼식 사회를 맡았을 정도로 듬직하고 평소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보다 남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친구였다. 이 시간에 이렇게 취해서 연락하는 건 이 친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징조였다. 알지? 나 3년 만에 겨우 취직한 거. 다른 애들 회사 다닐 때 혼자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취직만 하면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더니 막상 취업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드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고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하나 싶고 직장 그만두면 뭘 해야 하나 싶고 그래서 요새 영어 공부도 하고 수영도 다녀. 뭐라도 손에 잡히는 걸 하면 그때는 마음이 좀 괜찮거든. 근데 또 이게 큰 의미가 있다거나 필요해서라기보다 불안하니까 하는 것 같아. 왜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요즘 부쩍 초조한 마음이 드네. 술도 센 녀석이 한참을 취해서 뭉개지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데도 하나하나 똑똑히 들리고 마음 깊이 와닿았다. 디테일만 다를 뿐 결국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마음.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곧잘 비교되는 개념이 공포다. 우리는 대개 두려움, 공포, 불안 같은 단어를 비슷한 상황 속에 혼재 사용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미의 차이가 있다. 공포는 이미 인식한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예컨대 뱀, 귀신, 살인마, 달려오는 차 등에 느끼는 두려움이다. 그에 반해 불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나 대상을 미리 상상하며 겪는 내적인 위협이다. 면접에 떨어질까봐, 사업이 실패할까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불안이다. 한마디로 공포는 구체화된 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불안은 스스로조차 실체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불안은 필연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창업해서 성공할 것인지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만 해볼 수 있을 뿐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래를 완벽히 내다볼 수는 없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데도 원하는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면 불안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안은 삶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마저 모두 통제하려는 마음이 불안의 씨앗이 된다. 취업 준비할 때를 생각해보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 점수를 쌓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다. 문제는 아무리 멋진 스펙을 갖추더라도 무조건 합격은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무리 따내기 힘든 자격이라도 그 회사에서 그 시기에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아무리 전문 지식이 출중하더라도 유독 이번 인적성 검사에서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다. 스스로의 실력을 높이고 자격을 갖추는 것은 내게 달려있으나 합격 여부는 내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대개 스스로를 비난한다. 노력이 부족해서, 방향이 틀려서, 진심이 아니어서라고. 때론 분노를 외부로 돌린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거나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잘 됐을 거라고.
물론 이 모두가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 시험을 잘 칠 수도 있지만 요행이 시험 직전에 본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면접 준비가 미흡해 입사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면접관의 가치관이 나와는 상극일 수도 있다. 나름의 논리로 떠올린 내 탓, 상황 탓은 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논리로 완벽히 설명해내기엔 삶은 너무도 복잡하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전혀 예상할 수 없던 돌발 변수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일이 허다하다. 건강하지 않은 불안과 건강한 불안. 삶은 그래야 할 만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선의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듯 노력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힘들고 열심히 일한 이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야속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원리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짐짓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미리 준비만 잘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삶을 모두 원하는 결과로 채우려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부족해서라 생각한다. 그들과 달리 나는 변수를 조금 더 세세히 고민하고 진심을 다해 대처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 믿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시도는 언젠가는 좌절될 수밖에 없다. 운이 좋아 성공하더라도 이는 온전히 내가 잘해서만은 아니다. 이는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다분히 수학적인 문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며 서로 비슷하다. 그에 반해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그도 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내 아이는 공부를 반드시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비슷한 듯 결이 다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상위 10%라고 가정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할 확률이 그럴 확률보다 9배나 높다. 원하는 10%에 들기보다 원치 않는 90%에 들 확률이 높은 것이 삶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하지 않은 불안이다. 안타깝게도 건강하지 못한 불안을 극적으로 없애는 묘책은 없다. 인생은 어차피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전부 포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혹시 내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결과와 성과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순간을 건강하지 않은 불안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불안에도 건강한 불안이 있다. 그것은 절실함이다. 불안과 절실함은 구분해야 한다. 불안이 내게 달리지 않은 미래의 성과에 연연하며 이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는 것이라면 절실함은 원하는 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혼돈,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이라면 절실함은 본디 삶이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불안은 명절에 만난 친척들의
듣기 싫은 잔소리와 비슷하다. 대학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니? 그래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이 최고지. 결혼은 하는 게 나을 텐데. 그 나이면 재산은 어느 정도 모았어야지. 동년배들이 겨우 직장은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촌 동생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훈수다. 나 같으면 스트레스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 녀석은 항상 웃으며 한마디 했다. 뭐 사는 게 전부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그는 친환경 페인트 사업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만의 세계를 꾸려나가는 중이다. 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명절에 모인 그 어떤 어른보다 자기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도 않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며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대신 삶은 불확실하다. 전부 내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는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수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절실히 나아갔다. 예측 가능한 불행과 행복은 이미 불행과 행복이 아니다. 지레짐작으로 느끼는 행복이 김칫국 마시기이듯 불행을 미리 당겨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삶은 미리 준비한 정교한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일이라기보다 처음이라 알 수 없는 길을 거닐며 들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찾아와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을 만날 때마다 나는 사촌동생의 말을 되새기며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풀리니? 미안하지만 이제는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너를 사랑하고 또 증오해. 변하는 건 너일까? 내 마음일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닌 무관심. 식상한 말이지만 연애든 짝사랑이든 누군가를 좋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그를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지내다 불현듯 그토록 사랑했던 누군가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끝났음을 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과 증오는 닮았다. 미움도 그를 내 마음속 한편에 두어야 할 수 있다. 강렬한 증오는 사랑 못지않게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한없이 좋다가 사소한 일로 실망하고 돌아서는 대인관계의 패턴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누군가에게 흠뻑 반해 사랑에 빠졌다가 조그만 갈등이 씨앗이 되어 이별에 이르기도 하고 누군가와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해 깊이 믿고 의지하다 이내 실망하고 돌아서기도 한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보통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와 잘 맞고 좋을 것이란 기대는 접어둔 채 살아간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번 좋게 생각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만 남아주면 좋겠는데 그 기대마저 허무하게 접어야 할 때가 많다. 아니, 오히려 기대할수록 실망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사랑을 예로 들면 그토록 빠져들었던 사람이 헤어질 때는 세상 다시 없을 몹쓸 사람이 된다. 차라리 깊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내게 언제고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까? 우리는 왜 언제나 누군가에게 빠지고 또 절망할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끌림. 살아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던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할머니께서 지어준 밥, 부모님 손을 잡고 놀이동산을 걷던 일, 또래 친척들과 놀던 시골의 동산, 유달리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의 품속, 의식 혹은 무의식 속으로 반딧불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마음 곳곳에 자리 잡는다. 냉정한 세상 앞에 좌절하고 배신에 절망하다 보면 그 순간들이 그리워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한없이 포용해주던 포근한 기억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깊은 안식을 주는 타인과의 관계를 갈망한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 그리움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 깊이 들어와 나를 위로해주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유난히 듬직한 그의 뒷모습에서 언제고 나만을 아껴주던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고,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은 의식할 수도, 무의식에서 일어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그를 대하며 너무 오래되어 잊고 지냈던 무조건적인 포근함을 느낀다는 데 있다. 유독 자상한 말투에 쉽게 끌리는 이가 있다고 하자. 그는 어쩌면 살면서 말투가 다정한 사람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많았을지 모른다. 부모, 선생님, 친구 등 그에게 중요한 사람 중에 자상한 말투로 그를 다독여준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에 반했다, 목소리에 꽂혔다라고 하지만 호감의 근원은 지금 여기서 잠깐 들려오는 달달한 음성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억이 누군가에게 빠져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에게 중요했던 과거의 누군가가 자상한 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보듬어주던 때의 그 감정이 말씨가 부드러운 낯선 이에게 겹쳐 보이는 것이다. 물론 멋진 외모나 목소리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는 호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끌림을 경험한다. 타인을 그저 좋은 상대로만 바라보고 상상하는 경향성, 이상화다. 이러한 경향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 내 삶, 내 마음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삶이 외롭고 힘겨울 때, 홀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심할 때, 이를 어루만져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 약한 끌림에도 그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마음, 이상화의 덫이다. 편안한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 미움이 사람과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것처럼 누군가를 모든 면에서 나쁘게 바라보고 폄하하는 평가절하는 이상화와는 때려야 뗄 수 없다. 이상화가 빛이라면 평가절하는 그림자다. 내 마음을 보듬어줄 누군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상화에 투영된다면 평가절하에는 반대로 그 기대를 좌절시킨 대상을 폄하하고 오직 나쁜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이 반영된다. 앞서 들었던 이상화 예시를 통해 평가절하를 한번 살펴보자. 기억 속 아버지의 음성이 유난히 다정했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립기에 나는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에게 유독 끌린다. 나는 마치 운명처럼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자상한 말투로 내 마음을 가져가 버린 이 사람이 아버지처럼 나를 따뜻이 보듬어 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말투만 따뜻할 뿐 막상 만나보면 속은 한없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미 그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긴 상태라면,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을 보듬어줄 유일하고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그에게 느끼는 실망감 역시 아무런 기대나 호감이 없을 때보다 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하나가
깊은 바다와 같다. 우리는 그 위를 떠다닐 뿐 내 마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전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제각각 우주 같은 그 공간 안에 좋은 면과 그렇지 못한 면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한결같지 않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쁨과 고뇌가 마음을 들락거렸는가. 타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내게 따뜻한 누군가를 기대하지만 한없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게 상처를 준다. 이는 안타깝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일 뿐 그래서는 안 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알 수 없다. 나 자신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데 몇 마디 말, 몇 가지 표정과 행동으로 타인의 마음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그를 안다고 생각할 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것은 상대의 조각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좋은 면만 혹은 싫은 면만을 떼어내 그의 전체로 삼아 바라본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면, 증오스러운 면이 있다. 오직 괜찮기만 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기만 한 사람은 드물다. 다만 마음의 눈이 그들을 세상에 다시 없을 좋은 사람으로 혹은 세상에 오지 말았어야 할 나쁜 사람으로 바라볼 뿐이다.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향들이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화에서 비롯된 무한한 기대는 상대에게 부담을 안길 테고 평가절하로 인한 폄하는 불쾌함과 억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는 때로 다투고 어긋나며 또 함께 웃는 시간 속에 쌓인다. 이상화한 이를 향한 과도한 집착, 평가절하한 상대를 향한 냉대, 이 모두가 관계 단절을 부른다. 그렇게 떠나보낸 인연들 속에는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될 만한 소중한 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니 누군가가 마냥 좋아 보여 그에게 너무 깊게 빠져드는 중이라면 혹은 누군가가 나쁘게만 보여 그를 증오하게 되는 중이라면 조금만 마음의 발걸음을 늦추자. 좋아하는 일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좋게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지닌 누군가를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자. 삶에 지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그 기대가 좌절되어 그저 실망한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마음의 고삐를 잡기가 도저히 힘들다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자. 그도 나처럼 그저 그런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삶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을 때, 고통은 그대로 두고 오늘의 삶에 몰두하기. 마음이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가 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랠 때처럼 사탕을 쥐어주듯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왜 우냐며 마음을 캐묻거나 이젠 그만 울라며 윽박질러 보기도 하지만 아이 같은 마음의 울음은 더욱 커진다. 멈추지 않는 슬픔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슬픔을 마주해야 할까? 기쁨과 슬픔은 생명의 번영을 위한 신호였을 것이다. 행복은 생존 혹은 번식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며 반대로 슬픔,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이러한 요건이 결핍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울리는 경보다. 행복은 안주, 안식과 연결된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른 인간은 배고픔, 두려움,
추위가 다시금 엄습할 때까지는 단잠에 빠졌을 것이다. 반대로 슬픔, 초조는 변화로 이어진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죽음을 맞이하거나 나의 유전자를 남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개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나선다. 충분한 안식, 행복이 찾아올 때까지. 모호한 행복, 선명한 불행. 오직 행복만 주어진다면 개체는 어떻게 될까? 이는 매혹적인 저주다. 행복감이 끝없이 지속되는 개체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 끼 식사의 배부름이 며칠이고 지속된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안락한 보금자리의 만족감에 계속 휴식만 취한다면 포식자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행복은 개체의 유리한 행동을 촉진하도록 주어져야 하나 과하지 않아야 하고 너무 쉽게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에 비해 슬픔은 어떨까?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만큼이나 생존에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이 두 경우 모두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내일 혹은 몇 달 뒤 이내 굶어 죽을 것이 두려운 이는 먹이를 찾거나 씨앗을 심는다. 누군가가 굴러떨어진 낭떠러지를 볼 때마다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떠올리는 개체는 그곳을 피해 안전해진다. 슬픔, 두려움은 세세할수록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다. 따라서 행복은 모호하고 일시적이도록, 슬픔은 자세하고 선명하며 오래 마음에 남도록 진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당신의 슬픔이 너무도 선명하고 불안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며 절망이 깊다는 것은 당신이 미숙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저 당신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계속 삶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증거일 뿐이다. 지속되는 행복이 앞서의 이유로 위험하다면 지속적인 슬픔은 어떨까? 비록 슬픔이 행복보다 더욱 마음에 남아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촉진하도록 발달해 왔더라도 이 역시 극단적일 땐 문제를 야기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도핑과 같다. 단기간엔 개체의 분발을 이끌어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과 불안을 생각해보자. 이를 처음 마주한 인간은 처음에는 오히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수없이 고민해 이를 벗어날 만한 일에 매진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우울과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멈춰 세운다. 지나치게 슬퍼서 혹은 초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체는 어떠한 행복도 그리고 불행도 영원하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쾌감도 첫 한 입이 지나면 점차 무뎌진다. 경제적으로는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 신경 생리적으로는 불응기로 표현된다. 아무리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다. 그런데 유독 슬픔만은 그 원리에서 벗어난 듯한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더욱 아파지는 느낌.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행복은 그리도 쉽게 또 허망하게 사그라지는데 왜 어떤 슬픔은 갈수록 더욱 날카롭게 또 절절히 느껴지는 걸까? 밀어낼수록 더 슬퍼지는 슬픔. 지금 힘든 상태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슬픔도 행복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면 점차 줄어든다. 역설적으로 행복을 곁에 두려 하고
슬픔을 밀어내려는 노력이 때로는 슬픔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찰나의 쾌락,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손에 붙잡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깃드는 슬픔, 절망을 어떻게든 밀어내려 하는 것. 이것은 본능이 아닌가? 맞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는 것, 밀어낼 수 없는 것을 밀어내려 하는 것, 이 모두가 부정적인 감각을 한 번 더 유발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밀어내고픈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 마음 아래에는 슬픔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 지금 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증거, 비정상적인 상태 등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숨겨져 있다. 슬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은 이미 너무 흔하다. 힘들어도 괜찮아. 때로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삶이야. 하지만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슬플 수 있다는 명제를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슬픔을, 그 자체를 문제로 간주하는 생각은 스스로가 직접 더하는 슬픔 위의 아픔이다. 또한 슬픔을 밀어내려는 마음은 교묘하게 스스로를 오히려 슬픔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힘든 마음이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고통과 연관된 일들, 감정들, 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내 모습이 한 번 더 마음에 떠오른다. 슬픔을 피하려 이를 되새기는 일이 그에 관련된 생각들을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의 흔적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에 대해 민감하도록 만들어졌다. 밀어내고픈 바람일지라도 슬픔을 떠올리다 보면 다시 한번 세세해지고 선명해진다. 아파본 이는 안다. 역설적으로 고통을 그대로 두고 오늘의 삶에 몰두할 때 고통이 가장 덜하다는 것을, 가장 힘들고 슬플 때는 가만히 앉아 그 고통에 대해 계속 떠올리고 되새길 때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그냥 두어야 한다. 무기력하게 당한다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다리는 것이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 바다 곁에 선 그는 처음에는 당황한다. 적셔오는 차가운 감각이 불쾌하다. 밀려드는 파도를 팔로 막아도 보고 발로 걷어차 보기도 한다. 다가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젖어드는 두려움을 통제하고자 오히려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도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한 파도는 항상 그의 목 아래까지를 적시다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진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이해한다. 때가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파도구나.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과는 무관하게 파도는 가슴과 목 사이 그 언저리의 높이로 적셔들다 다시금 빠져나가고는 했다. 언제부턴가 그는 드는 물에 맞춰서기를 멈추었다. 파도는 여전히 찼지만 그와 상관없이 파도가 밀려들 때쯤 떠오르는 햇살이 아름다웠다. 철이 되면 날아드는 새들과 처음 인사를 하고 이따금씩 흐르는 눈물을 바닷물로 씻어냈다. 그가 포기했다거나 살아갈 의지를 잃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이해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들고 나는 파도와는 상관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살아있기에 밀물의 서늘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때문에 햇살의 따뜻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처에 걸맞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랜 연애 끝에 이별한 적이 있다. 만난 기간이 꽤 길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나이답게 치기 어리고도 낭만적인 미래를 그렸고 그의 근거에서 삶의 방향을 하나씩 선택해 나아가던 참이었다. 한순간에
그간의 모든 선택이 무의로 돌아간 느낌. 그래서 삶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런 의식 없이 보내던 일상에 이질감이 느껴졌고 어딘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어색하고 낯설었다. 슬픔 이상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느낌을 바꿔보고 싶었다. 그때부터 좋은 일, 옳은 일, 소위 생산적인 일에 몰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일을 찾아 헤맸다. 운동을 하고 관심도 효용도 없던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불편한 마음이 찾아올라치면 애써 모른 척하고 다른 일에 빠져들려 노력했다. 그러고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올 땐 영화를 봤다. 본 영화를 보고 또 보며 머릿속을 낯선 감정들 대신 익숙한 대사들로 채우곤 했다. 집에 나 자신과 내 마음만 남은 어느 날 밤, 살며시 마음이 나를 두드렸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멀리하던 소주 한 병을 사와 홀로 따랐다. 마음은 특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힘들지 않느냐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우리 이제는 좀 힘들어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다시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고. 비로소 눈물이 났다. 소리내어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 가장 짙게 느끼는 슬픔이었다. 다음 날 무언가가 바로 달라진 건 아니었다. 이유 모를 부적절감 역시 하루아침에 마음을 떠나진 않았다. 그래도 그냥 살았다. 시험 공부를 놓진 않았지만 충동적으로 시작했던 영어 공부는 그만뒀다. 기분이 내킬 땐 친구들과 한잔했고 힘들다는 말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땐 그냥 슬퍼했다. 그러고도 또 슬프면 다시 슬퍼했다. 그런 나날들이 쌓이며 하루에 하루만큼씩 괜찮아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이별했지만 나는 괜찮고 여전히 내 삶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 그 마음 아래에는 실은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안다. 내 삶은 괜찮았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그러나 분명 그때의 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슬플 때는 슬퍼해야 기쁨이 찾아올 때도 마음 편히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다시 웃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서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모든 아픔이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아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처가 아물려면 상처에 걸맞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이 기쁨과 가깝고 고통과 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지금 슬픔의 한가운데서 너무 힘들다면 그 슬픔만큼의 고통만 느끼기를, 슬픔을 밀어내려는 노력이 아픔을 더 선명하게 만들지 않도록 기다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기쁨과 슬픔의 빈도와 강도도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슬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그가 힘든 그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슬퍼봤던 경험과 감정 그 강도로 떠오르고 결국은 각자의 슬픔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슬픔은 나의 슬픔보다 더 짙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